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사직할 생각 있어? 라고 물어봐요. 또 생각해봤어? 아니요? 생각해봤어? 의무사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퇴사할 때까지 계속.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일단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퇴사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회사가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대기 발령 가능해요. 그리고 월급은 심하면 3분의 1토막까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3년마다 직업 바꾸는데 진심인 노무사 이채영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의 아니게 노무사 직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도 하다가 해외 영업도 하다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도 하다가 그러다가 노무사도 되고 노무사가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직업적 탐구로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 노무사로서 다양한 직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직접 경험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탐구의 진심인 이채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구조조정 이슈 속에서 희망퇴직이 기업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네, 엄청 높아졌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희망퇴직에 대해서 조금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희망퇴직이라는 거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기업에서 그냥 내부적인 절차로서 희망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희망퇴직이랑 권고사직이랑 정리해고랑 다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실무에서는 그냥 막 섞어서 쓰는데요. 이거는 해고도 아니고 사직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이야기가 잘 돼서 그냥 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돈은 좀 쥐어주고 내보내는 게 이제 희망퇴직이 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의 생태 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KT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 4억을 준다, 6억을 준다. 그럼 이때 희망퇴직 할까 말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KT가 희망퇴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KT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모바일 통신도 하는데 지금 그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AI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 작업을 하려고 한대요, KT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를 포기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공중전화 라던가 그런 기본적으로 유선에 깔려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분들이 유선과 관련돼서 업무하시던 분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먼저 사업을 폐업하기보다는 일단 오랫동안 근무한 우리의 동지 큰 돈 주고 내보낸 다음에 천천히 사업을 축소시키고 유선을 축소시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의 큰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사물 인터넷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고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KT가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큰 사이즈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조차도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이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뭔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거의 필수적인 내용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희망퇴직 제도를 합법적인 정리해고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제가 희망퇴직이랑 권고사직을 한번 구분하고 싶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내용으로는 이 둘은 모두 합의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물어봐요. 나갈래? 라고 물어봐서 그래 나갈게 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걸 합의해지라고 부르는데 희망퇴직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 얼마 줄 테니까 나갈 사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원서를 씁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 얼마를 달라 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신청서를 쭉 받아보고 얘는 나가도 되겠다. 얘는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먼저 공고를 내고 거기 청약에 응한 사람 중에서 일부만 내보내는 걸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부른다면 권고사직은 이렇게 불러요. 와서 나갈래? 한 명씩 불러서 내보내는 걸 보통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퇴직은 보통 대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떤 일정 시점을 놓고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걱정이 이거예요. 희망퇴직은 차라리 공고가 붙으니까 내가 나가기 싫으면 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근데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역시나 실무는 좀 다르겠죠. 권고사직을 불렀다는 것은 회사가 사실상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권고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보다도 요즘 회사가 어떻게 권고사직을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무사로서 느끼는 요즘 권고사직하는 회사의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권고무새, 앵무새처럼 권고사직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땡땡씨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사직할 생각 있어?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사직할 생각 없어요. 알았어. 또 물어. 생각해봤어? 아니요. 생각해봤어? 앵무새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퇴사할 때까지 계속. 요즘 스타일은 바로 권고무새,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어떻게든 꼬셔요. 이거 권고사직 아니고 그냥 잠깐 서류만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고 사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먼저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써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딱 사직서만 딱 받으면 입 싹 닫고 사실상 쓰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당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쓴 사직서가 있으니 사직서를 썼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회사를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회사에서 써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제가 A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B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 부서와 B 부서와 내용이 좀 다르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 같은 거를 작성할 일이 있거든요. 사원증을 반납을 하고 휴대폰 업무폰 반납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받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인할 때 뭐를 반납했습니다, 뭐는 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한 7, 8장 줘요. 그래서 7, 8장을 쭉 보는데 중간에 거기 보면 사직서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정직하게 사직서 이렇게 써서 끼워 넣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목에는 확인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직서야. 이런 식으로 요즘 사직서 끼워 넣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근로자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이게 또 노동위원회나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읽어보고 문맹도 아니고 글씨 읽어보고 자기 손으로 사인하고 이름 써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가 아니라 사직처럼 돼버린다는 점, 그게 요즘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요즘 악용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진짜 아주 이딱 깨물고 옛날처럼 이꽉 깨물고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약간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사직서를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좀 많아서, 뭔가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조금 사직서인지 아닌지 조금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이제 확인한 다음에 퇴직자 확인서, 영업비밀 보호 확인서, 임금 지급 확인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3일날 퇴사를 하는데 그 급여 명세서, 예를 들어 급여를 그 다음 달 10일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한 달 좀 넘으니까 그러면 다음 달 10일날 주겠습니다 하는 확인서,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중에서 한 서류가 7, 8개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유출하다 걸리면 손해배상하겠습니다. 물건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 7, 8장 정도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씩 이제 끼워져 있는 거죠.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일단 실제는 엄청 심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파편적인 이유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서 노무사는 그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만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얇은 내용만 좀 알려드린다면, 먼저 원래대로라면 희망퇴직은 퇴사할래? 라고 물어봐서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일단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퇴사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직서 끼워넣기 아니면 권고무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게 되면 일단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기발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대기발령이 뭐냐면 이게 정직같이 느껴져요. 정직이 뭐냐면 회사와의 적은 유지를 하는, 여전히 근로자를 갖고는 있지만 회사가 대기발령 명령을 하면 근무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 자택대기발령이면 집에서 기다리는 거고요. 자택대기발령에는 회사에서 대기하면 그냥 이렇게 빈 책상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할 일 없이. 그러면 처음에는 와 대박, 일도 안 하고 돈 받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장소가 예를 들어 화장실 앞에 책상을 하나 갖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좀 뜬금없는 장소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할 일도, 그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대기 발령을 하는데 그 대기 발령을 하면 이제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1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70%까지 깎이게 되는데 내가 원래 300만 원 받는데 70%면 210? 뭐 일 안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월급은 요즘 대부분 연봉제고 연봉제 안에는 시간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 포괄임금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안에 구성을 잘 보면 기본급 250에 시간의 수당 50만 원이에요. 시간의 수당은 실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300을 받았지만 대기 발령을 명령을 받는 순간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00에서 50만 원이 날아갑니다. 250이 돼요. 250에서 70%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일단 한 150, 60이 되잖아요. 헐, 300 받다가 150 받는다고? 힘든데 문제는 이건 세전소득이라는 거. 여기다 일단 세금 떼야 되죠.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또 4대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서 세금은 200만 원 받다 210만 원 받으면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지만 4대 보험료는 1년간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 월급이 원래 300이었다가 실수령이 270이었지만 대기 발령을 받게 되면 50 떼고 30 떼고 세금 떼고 기존에 받던 4대 보험료 빼고 하면 진짜 한 3분의 2 토막이 나요. 갈치토막하고 탕탕탕탕 해서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이 대기 발령 기간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안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직이면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하고 기간을 알려줘야 적법한 징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알려주지만 대기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명령입니다. 즉 노동법보다는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대기 발령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발령은 인사권 내용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랑 조금 멀리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일주일을 할 거다, 2주일을 할 거다 말 안 해줘도 되고요. 언제 끝날 거로 얘기 안 해줘도 적법한 인사권의 명령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뭔가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심하면 3분의 1 토막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혼자 있는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그 상황에 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회사 아까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했었던 업무 중에서 제대로 했냐 못했냐 다 뒤져서 징계위원회 불러요. 대기 발령 중에 징계위원회 부릅니다. 그 적법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소명하라고 연락 와요. 근데 사실 살면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몇 번이나 갈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안 가면 안 간 대로 세게 나와요. 안 갔으니까. 근데 또 가요? 근데 가도 또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가 나면 사실 회사와 있는 점 없는 점 다 떨어지고 회사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이제 안 들어서 퇴사를 하는 그런 퇴사 트랙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내가 나가는 걸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의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왔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근무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이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이 숨겨놓은 함정이 있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희망퇴직 조건이 뒤집힌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희망퇴직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아니다 그냥 다시 복직해 라고 하는 경우와 아니면 나는 퇴사 안 하기로 했다가 퇴사한다거나 예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희망퇴직은 회사가 이렇게 문득문득 그냥 내보낼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몇 달간의 계획을 걸쳐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최소 2달은 잡아요.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만 퇴직 조건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도 협상을 해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갈래?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얼마면 나갈래?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나가. 그 이상은 우린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회사도 점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회사가 나를 얼마를 주고 내보낼지를 모른다는 정부의 비대칭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렇게 즉시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회사에서 희망퇴직 내지는 권고사직을 얼마 줄 테니까 나갈래?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대응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의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고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 나한테 희망퇴직을 이야기한 순간 나는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퇴사 시점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에서 얼마의 급여를 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되고 거기에다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회사가 희망퇴직을 물어봐서 내일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딱 합의금 정도밖에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30일 뒤에 나간 다음에 30일치만큼의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끝은 똑같거든요. 근데 회사가 처음 말하는 시점과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라고 하는 시점이 만약에 30일 이내라면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희망퇴직이 아니라 해고 같은데 해고 예고수당까지 조금 더 얹어서 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사한테 희망퇴직을 제의를 받는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사업 이직 확인서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해고 예고수당 같은데 해고 예고수당도 포함된 금액인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서 뭔가 퇴직과 관련된 어느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는 나가기 싫어. 근데 사실 한 명이 내보내기를 결정했으면 그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게 앞만 보고 뒤는 이제 회사는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돈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오히려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인 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근무한 근속기간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80일이니까 그럼 6개월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금 규정이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하루 이틀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한 7개월 이상은 좀 근무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실업하는 사유가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즉 해고가 아니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사가 내보내서 나갈래? 라고 물어봐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회사가 작성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23번 코드가 있어요. 23번 코드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즉 실업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나갈래? 하고 희망퇴직 하는 거나 나가! 하고 해고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 이직 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24번 코드를 찍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11번 코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근로자들이 회사 사장님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좀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건 합의해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먼저 물어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근로자가 먼저 23번 코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 그래서 실업급여인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 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3번 희망퇴직이거나 권고사직,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가 먼저 물어봤냐보다 이게 합의해진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녹음기를 하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노무사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누가 먼저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고인지 합의해진지는 진짜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구 같은 게 좀 되게 중요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좀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녹음기가 비싸거나 이걸 떠나서 사실 구비하는 게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녹음기 켜놓고 이렇게 엎어놓고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청 관련 법률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녹음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을 때는 도청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불법이 되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 동의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것은 도청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통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몰래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상황처럼 이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이신 분들은 미리 휴대폰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동 녹음 기능을.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면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님 뭐야 이게? 녹음을 왜 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신 분들은 퇴사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이폰을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요즘 약간 팁 같은 게 워치를 사면 워치에 녹음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유저분들 이거 좀 알아보시고, 혹시나 퇴사하실 때 녹음이 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뭔가 느낌이 쎄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좀 녹음을 하셔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 근로시간 상한을 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가능할까요? 먼저 이제 대답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상도 없을 것 같습니다. 8시간, 일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치면 주 5일 근무가 고착화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언제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야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일주일에 12시간만 가능하다. 그래서 총 52시간입니다. 이걸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40시간을 36시간을 낮추는 방식이나 아니면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낮추는 방식이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점이 우리에게 더 좋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먼저 이 40시간 안에는 1일 근로시간 제한인 8시간과 일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건드리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1일 8시간을 1일 7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임금은 사실상 삭감하게 됩니다. 왜 삭감하게 될까 물어본다면 바로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쉰다고 치면 일요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8시간치만큼 받게 되는데 법을 바꿔서 8이 아니라 7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주휴수당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고 나면 첫 해는 삭감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달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하는 효과과 똑같은 인상폭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40시간을 36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36시간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월, 화, 수, 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 방식의 4.5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7, 5, 35잖아요.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5일 근무를 해도 1시간이 남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36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6 곱하기 6은 36.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근무를 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 누가 그걸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딜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업종들 있죠. 음식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병원, 의원, 약국들 이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6일 출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6일 출근하는 거 돈은 똑같아지고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준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사업주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을 하는 방식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요상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노동부가 이번에 주최한 협의체에도 함부로 시간을 팍팍 옮기겠다, 어쩌겠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비단 저 같은 노무사만 생각해도 이런 꼼수들이 막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박사님들과 연구원분들이 모여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주 4.5일제, 임금 단축,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제도로 인해서 임금 인상폭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중론일 것 같습니다.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맞물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저는 이거는 문제가 보다도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번 출산율이 낮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 늘려도 거기만큼 그 돈으로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방안은 복지, 즉 정부가 써야 할 돈 대신에 당신들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노령을 채우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안 그래도 몇 명 안 나는 0.7명인 애기들한테 내가 먹고 살 국민연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30년, 40년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의 시대를 정부가 열 것이다.
열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일단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현행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몇 살에 퇴직하는지 아세요?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장 최근은 51.2세에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51.2세가 법적인 나이보다 10년이나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51.2세에 퇴직을 할까? 그거는 바로 큰 기업 입장에서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어떠한 명칭을 이용해서 목돈을 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땡땡 기업에서 4억 준다더라, 퇴사할까 말까, 2억 준다더라, 퇴사할까 말까, 몇백 배, 연봉 몇백 배 준다더라, 퇴사할까 말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큰 기업일수록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자본의 힘으로 먼저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60세일 때 내보낼까요? 아닙니다. 40세 때도 내보내고요, 30세 때도, 30대 후반도 저는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균이 51.2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 평균적으로 51.2세 내보내고 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닿으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은 지금 출생연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세 퇴직을 해서 55세 퇴직연금까지 일단 5년이 비고요. 그 다음에 55세부터 65세까지 또 10년이 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연금을 55세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털어먹고 없거든요. 왜 다 털어먹고 없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금을 가입 안 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예요. 그리고 이 퇴직금은 언제 깨서 쓰냐면, 일단 퇴사를 하면 받고요. 그리고 회사를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다니다가 부동산 붐이었다, 이번에 저 상급지로 가자 라고 하면 퇴직금을 꺼내서 집을 마련하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51세에서 55세까지 버틸 만한 충분한 원금조차도 부족하고, 이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크게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또 다른 기초연금, 이렇게 10만 원씩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복지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업에겐 효율적이지만 근로자에겐 과로와 임금 착취 논란이 있는데, 실제 장단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근로자한테 불리하다, 회사만 유리하려고 이 제도를 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임금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바로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조업에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해서 10개 만들고, 2시간 일해서 19개를 만들고, 3시간 일해서 27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점점 높아져서 1시간당 만들어지는 개수가 10개, 9개, 8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하면 산출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근로에 대해서 1시간 더 일을 하면 1.5배 줘라, 휴일날 일을 하면 50% 가산 줘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현행 제조업 기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비스업인데, 사무직인데, 제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거랑 9시간 일을 하는 거랑 12시간 일을 하는 거랑 과연 근로시간과 성과가 항상 일치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비스업은 그 확률이 좀 더 많이 줄어요. 게다가 요즘 여러분도 챗GPT나 그런 AI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AI가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아직 좀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 시간만큼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깎은 만큼 시간이 막 확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기반이 아닌 오히려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약간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연장을 하든 안 하든 300만 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그럼 내가 그냥 칼퇴를 해도 300, 연장을 해도 300. 근데 이때까지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었냐면, 이제 근로자들이 내가 근로시간을 줄여도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노동 생산성을 높일 요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일을 하고 해도
회사도 터치 안 하는 거예요. 회사도 터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사회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회사도 조금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어차피 300만 원이 똑같다고 치면 더 많이 시키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기반의 임금 체계인 포괄임금제가 처음에는 근로자도 좋고 회사도 좋았다면 이제 조금 서로 입장이 바뀌다 보니 안 좋은 점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부작용이 좀 많아져. 그래서 이제는 한번 손을 대야 된다. 칼을 한번 대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돈이 좀 들어가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측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임금이 결정될 텐데 놀랍게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고 누가 측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그냥 벌금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없애려고 하면 가장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누가 측정을 하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뭐는 들어가고 뭐는 안 들어가고 어떨 때 넣고 빼고 이런 게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뭔가 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 근로시간을 건드리는 부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은 유급 연차 휴가가 15일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선진국 평균인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확대하고 연차 휴가 저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가 근로자에게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부담은 무엇인가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연차가 15개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랑 또 하나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놀랍게도 연차는 1년 근로자인 기준으로 보면 26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 근로를 시작하면 한 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이라고 하면 11개월 30일인 기간 동안 11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딱 만 1년이 되면 15개가 더 생겨요. 연차니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6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 1일 하고 1일만 딱 근무를 하면 26개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럽과 똑같은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그럼 만 2년이 되면 여기 다시 15개가 붙거든요. 그럼 41개의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개수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에 가산할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모아서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무사업을 하면서 이 제도를 쓰는 회사를 진짜 맹세컨대 단 한 개의 회사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쓰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사용 시기 시점 때문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10시간만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시간 모아서 15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쓰고 싶을까요? 이번 추석 징검다리 있는 휴일에 쓰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뭐 내 생일에 간다던가 아니면 여름 휴가에 간다던가 내가 쓰고 싶은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날짜는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 근로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98%의 확률로 쓰고 싶어하는 날짜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는데 98명이 다 가고 나면 누가 회사를 지키지? 회사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용 시기의 선택권을 근로자가 갖느냐 아니면 회사가 갖느냐에 따라서 일단 조율이 좀 잘 안 돼요. 그냥 조율이 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차 유급 휴가 아까 15개잖아요. 뭐 예를 들어 1년 이상인 사람 26개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다 못 써서 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못 쓴다기보다는 안 써요. 왜냐? 어차피 그냥 뭐 굳이 그 돈 휴가를 가고 뭐 위에 팀장 눈치 보고 옆에 동료 직원 눈치 보고 빨간 날 어차피 내가 쓰고 싶은 날 못 쓸 바에는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 연차 휴급수가
애매하게 쓸 바엔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연차유급 휴가가 15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그냥 300이라고 해볼게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연차유급 휴가가 15일이면 150만 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왜냐?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일을 근무 일수에다 넣으면 3주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갑자기 200만 원을 벌겠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연차유급 휴가 안 쓰고 돈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연차유급 휴가도 다 못 쓰고 보상휴가제가 있어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뭐 휴가를 늘려봤자 휴가 가는 사람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로자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예를 들어 바쁠 때 누가 좀 많이 와서 일해줬으면 좋겠고 한가할 때 놀러 가줬으면 좋겠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바쁜 날과 안 바쁜 날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일 안 바쁘니까 내일 전부 다 휴가 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누가 어느 직원이 제가 내일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시기를 조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그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약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배달앱, IT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법적, 노무적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이게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뜻이냐면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아래에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한다. 이게 근로자인데 플랫폼 어떤 뜻이냐면 뭐 플랫폼 영어니까 정확한 이제 법적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인터넷을 긁어보니 내용이 복수의 참여자가 서로 만나 가치를 교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도 여러 명, 일을 하는 사람도 여러 명. 그러다 보니 그냥 서로가 만나다 보니까 종속적인 관계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플랫폼, 근로자, 양쪽 내용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배달 같은 거 많이 시킬 때 예전에는 이제 중국집을 시키면 중국집에서 고용한 배달원 분이 배달해줬지만 요즘은 음식 만드는 사람 따로, 시키는 사람 따로, 배달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배달은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이분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근로자 아니니까 그냥 우린 모르겠어요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의 본질은 배달을 하는 예전에는 여전히 근로자였던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자일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더 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노동법에서 가장 먼저 이 노동법의 문이 열리는 곳은 바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곳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제일 먼저 문이 열린 곳이 바로 산업재해, 산재와 관련된 법인데요. 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봐서 만약에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플랫폼 노동자한테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그 다음번이 어디가 열리냐면 바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열리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노란봉투법 잘은 모르시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조금씩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문을 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마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최대한 근로기준법 안으로 노동자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이런 시스템의 특성상 완전하게 그 전과 똑같이 근로자로서 보호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제 뭔가 법률적인 해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노동자 이분들한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진짜 제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분들은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몇백원 몇천원 아까운데 내기 싫어 라고 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건이 해당된다면 이게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퇴근하고 투잡으로 뭔가 이렇게 배달 일을 할 때도 뭔가 뭐 몇백 원이라도 공제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꼭 가입하시기를 노무사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가야 하나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맞는 직종인지 나랑 맞는 회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직업을 엄청 많이 바꿨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외 영업을 하다가 그 다음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노무사를 하다가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중개사도 따고 뭐 별거 다 하는 직업 탐구의 거의 달인 정도가 됐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 나랑 맞는 직업을 찾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사실 예를 들어 교사 같은 직업도 좋잖아요. 교사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 직업인데 막상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니 나랑 안 맞는 거야. 근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바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약간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는 어떤 직종인지 나와 맞는 회사인지를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탐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는 한 번 진짜 평생 직장이다 이런 개념 진짜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직업을 뭔가 고르실 때도 나랑 맞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그 말인즉슨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진짜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 게 이 회사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좋은 회사야. 그냥 나랑 안 맞을 뿐이지. 그런 경우에 탐험하는 것도 방식이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뭔가 그 대표가 막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문서 던지고 그런 회사에서 오래 버틴다고 나의 커리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만 얻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해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채용 안내 문구에 자주 볼 수 있는 정규직 전환 가능 믿어도 되나요? 이게 정규직 전환 가능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내는 문구가 있고 아니면 큰 기업, 대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문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주된 업무 내용을 일정 뚝 떼어내서 다른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파견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파견이 있고요. 아니면 법적인 외에 다른 부분 도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파견이 회사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특정 직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을 쭉 다 모아서 파견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 해당 대기업으로 직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가능이라는 말은 여기서 정규직은 우리는 당연히 대기업의 정규직 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응시했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죠. 아웃소싱 회사의 정규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아닌 거지. 아웃소싱 회사의 정규직으로서 2년이나 1년마다 대기업의 실제 근무 장소가 달라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정규직 전환이 대기업이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아웃소싱 회사 자체의 정규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그 회사 자체에서도 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의미해요. 아무래도 그걸 보고 노동법에서 인력 공급업이라고 부르는데 인력 공급업의 특성상 정규직이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1년이나 2년 단위만 근무를 하고 그냥 종료를 시킨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대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두는 경우는 언제가 있냐라고 본다면 거의 없는 게 요즘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중고 신입을 좋아해요. 중고 신입. 중고 신입이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그러니까 길지 않더라도 직무 경험을 쌓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거를 중고 신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과 달리 대규모 신입 채용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다른 회사에 경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한번 면접 봐 볼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팀 단위로 직무 단위로 아주 소수만 불러서 면담을 해서 원하면 통과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내보내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문구 자체를 본다면 요즘은 사실상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 대기업은 정규직을 요즘 거의 안 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 평점이 낮은 사이트, 잦은 퇴사자를 낳는 회사들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저한테 이제 문의 오는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노동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해고를 마주하는 상대방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도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거든요. 사업자 번호 검색을 해서 평점을 봅니다. 노무사도 봐요. 그리고 평점이 낮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회사가 맞아요.
그리고 퇴사자 리뷰가 많다. 많을 만큼 뭐 인사가 아주 활발하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 중에서는요, 평점이 없거나 0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나가는 사람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평점이 낮다는 말은 인사이동 굉장히 잦다는 뜻이고 안 좋은 시그널은 거의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가면 깨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평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왜 그렇게 퇴사가 잦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사가 잦다는 말은 사직을 많이 했다는 거지 회사가 해고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걸 해고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 달리는 리뷰들은 대부분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나간 분들이 사직을 많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해고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노동부나 노동인을 탈탈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와 그 회사를 채용을 한 직원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퇴사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근원적으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구축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표가 오늘은 이래 내일은 저래 이런 식으로 막 대표 기분에 따라서 회사가 뭐 바뀐다던가, 이런 회사들이 보통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회사일수록 해고보다는 사직이 많고, 사직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평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저도 제가 인사노무 자문을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 인사 담당자 퇴사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거의 보름 이내에 그분이 퇴사하세요. 보름에서 한 달 있다가 그분이 퇴사하고 또 다른 분이 배정을 받아내 또 느낌이 좀 하면 또 퇴사해.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 회사는 뭔가 임금 체불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시스템도 없는데 대표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의 애환을 못 견디고 퇴사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업과 최악의 기업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최고의 기업은 3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나는 임금, 두 번째는 나와 맞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퇴근 후 취미가 있는가. 세 번째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회사에 왜 출근하나요? 바로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요구하는 거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야 많이 벌면 좋겠지만 내가 뭐 이만큼 많이 벌고 싶어 해도 이만큼 주는 회사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일단 맞아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맞는가. 그러니까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엄청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월급 많이 준다는 말은 보통 근무 강도도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었던 그 기업 중에서는 기본급이 350인데 주 4일 근무예요. 괜찮잖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래서 월 한 600에서 700, 1000만 원씩 가져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나도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퇴사가 엄청 잦아요. 왜냐하면 업무 강도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같이 동료 직원들끼리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그냥 정글에서 그냥 서로를 물어뜯는, 하나의 파일을 놓고 서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구조에서 주 4일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그래도 그러면 나는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350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놓지 않아요.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성과가 이렇게 많이 좋은데 넌 성과가 이게 뭐야? 더 내. 더 성과 내. 이런 식으로 압박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의 특성상 엄청 근무 강도가 높을 수가 있고, 그런 그 근무 강도를 높은데 내가 이 돈 벌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빡빡하게 어떻게 그렇게 몇 년씩 근무하지? 라고 상상이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런 거를 나와 맞는가? 그런 업무 강도가 센 회사, 월급 센 회사가 나랑 맞는가?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난 이렇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도 나와 맞는 기업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퇴근 후 취미가 있는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워라밸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노동경제학에서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는데 근로시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여가시간이에요. 이 여가시간에는 잠자는 수면 시간도 들어가고 출퇴근 시간도 들어가고 취미생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
퇴근 후에 취미를 할 수 있는 이 여가 시간, 취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24시간 중에서 일과 여가, 즉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가 맞느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여가 적어도 상관없어, 아니면 나는 일을 조금 하고 여가 많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바로 퇴근 후에 취미를 가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얼마의 취미 생활이 필요한가를 맞춰서 나한테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저는 최고의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업이 나와 맞는 기업을 찾는 과정이라면 최악의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최고의 기업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최악의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딱 3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돈을 늦게 주거나 안 준다. 임금체불.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 직장이 그리워지는 회사. 여러분이 지금 이 직장에 오기 전에 그 전 회사를 퇴사를 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 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불만족스럽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회사조차도, 후회했던 그 회사조차도 그리워질 정도로 지금이 괴롭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컨대 최악의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를 하면서 임금체불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 간이 대지급금도 있고 노동부에서 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피해받았는데 내가 나간다?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을 가해근로자로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최고의 기업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기업은 정해져 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예전 회사 그리워지는 회사.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망하는 회사의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일단 월급을 조금씩 늦게 주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50만 원은 지금 주고 150은 뭐 이틀 뒤에 준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월급 날짜가 미뤄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빨간 신호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자꾸 화를 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좀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고 뜬금없이 막 무턱대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업주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나는 근무자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표이사는 알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근데 화가 나는 상황만 많은 거야. 내가 모르는 회사의 나쁜 시그널들이 많다. 그래서 자꾸 대표이사가 화를 내는 거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거의 확실한데 신규 입사자가 없다. 나가는 사람만 있고 뽑지는 않는데 회사가 화내고 돈을 늦게 준다. 그럼 이제 거의 곧 망하는 회사의 테크트리를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 절대 가지 마세요. 사회초년생 첫 회사를 들어가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요즘 뭐 MZ는 어떻다 저떻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뭐 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거를 MZ들이 보냐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MZ 영상은 MZ들이 안 봐요. MZ들이 안 봅니다. 그 말인즉슨 기성세대들이 MZ의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걸 볼까? 보면 오히려 이제 기성세대들은 요즘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내지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MZ들은 기성세대를 예를 들어 뭐 꼰대 이렇게만 취급하고 그분들의 영상을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은 꼰대라고 부르는 기성세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어떻게든 이해는 안 돼.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사회 초년생 처음 회사를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똑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사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노무사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 전담 노무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업계고의 출신인 학생들이 회사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근무를 해봅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전담 노무사가 가서 회사 생활은 어때?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혹시 뭐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노동법적인 부분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현장 실습생인 이제 미성년자인 그 고등학생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회초년생이랑 똑같은 게 어렵대요. 뭐가 힘들어? 물어보니까 그냥 저는 나이가 저랑 달라서 너무 어렵고 아무도 나랑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아무리 어린 학생도 아니면 엄청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은 매 한 가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노력해야 되는 점은 바로 먼저 다가가는 거는 모두에게 다 어렵습니다. 또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업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화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친한 포인트들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면 다행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문제이지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우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반드시 이거를 쓰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는 바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임금에 관한 사항 쓰고 근로시간 쓰라고 했는데 임금만 쓰고 근로시간 안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주 책임이에요. 그거를 계약서를 받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그게 아주 좀 개떡같이 썼더라도 일단 쓰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쓴데 이상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어떤 서식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3.3%대는 그런 부분들을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부르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의 문구 같은 거 보면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냐면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계약서에 문구 딱 한 줄밖에 없단 말이죠. 4대 보험 납부 안 한다. 3.3% 뗀다. 딱 한 줄 있는데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요? 노동부로 가도 노동부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문제가 좀 깔끔해져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용역인데 도급이란 말이죠. 대등한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안 써?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순 없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부가. 그러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 한데 사업주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 안 쓴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베스트는 쓴 거. 불완전하지만 쓴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아예 안 쓴 게 최악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어차피 이런 일을 저런 일 하는데 3.3%만 떼면 4대 보험료도 안 떼고 무조건 실수령도 높아지니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100%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요즘 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기본 3개월 받을 수 있어요. 6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보험료는 납부를 해도 4대 보험료 다 납부해도 한 10만 원 정도 납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6, 7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업급여가 있는데 지금 당장 3.3%만 뗀다고 그걸 가입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쓸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최초로 해야 할 행동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러면 요거는 노동위원회로 가야 되고요. 임금체불, 돈을 못 받았다. 그럼 그건 노동부로 가야 돼요. 근데 이름이 둘 다 앞에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다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게 노동부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부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부당해고 당했을 때예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가는데요.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고 물레동에, 영등포에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모두 합쳐서 수원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법원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위원회 갈 일이 생기시면 앞에 판사님처럼 세 분이 안에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위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엄숙한 분위기에서 내가 당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정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위원회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노동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나마 웬만하면 노동부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부로 가서 노동부에서 말해주거든요. 이거는 노동위원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를 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노동부에
근데 언제 갈까? 언제 갈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옛날 거를 들고 가면 노동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정한 수준에 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임금을 좀 늦게 받고 있다, 아니면 지금 못 받은 지 몇 달 됐다 라고 한다면 그 몇 달을 너무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은 계속 하는데 월급을 못 받은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잔고도 마르고 있겠죠. 통장 잔고도 막 마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저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최대한 그 돈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노동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오래되거나 금액이 커지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2개월이나 3개월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바로 돈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은 회사 대표 돈 없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매달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구석탱이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근로복지공단에 쌓여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도산이 일어나거나 파산이 일어나거나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다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보통은 최근 3개월치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요. 최근 3개월치 이내의 월급 또는 최종 3년치의 퇴직금, 그러니까 33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2개월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실업급여 때문입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갑자기 퇴사하게 됐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했으니까. 아니 근데 월급을 못 받았는데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임금을 못 받아서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기간이 보통 2개월 봅니다. 그래서 월급 못 받은 기간이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않게 일정 시점을 딱 정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 이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인 노동부에 찾아가시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 노동부 노동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를 회사가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노동부를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직 중에 회사에 그런 이야기를 노동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얼굴 이렇게 막 탁 차방 깔고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아니면 휴가를 못 썼다라고 하면 재직 중에 노동부의 도움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통 실제로도 많이 모아놨다가 퇴사할 때 빵빵빵 하고 터트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가 생겼냐면 설 추석 명절 앞두고는 익명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익명으로 이제 노동 포털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 임금 못 받고 있다, 아니면 연차유급 휴가수당 안 준다, 시간의 수당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요거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는, 이런 특별한 기간 이외에는 사실 재직 중에는 항상 기명으로 내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진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퇴사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퇴사를 할 때도 내가 뭐 10년, 20년 근속했다고 해서 그 기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최근 3년치냐? 라고 물어본다면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채권이 바로 3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내가 못 받은 시간의 수당이 있다, 내가 못 받은 시간의 수당 및 연차유급 휴가 수당이 있다 라고 한다면 퇴사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3년치, 예를 들어 지금 2025년이면 2023, 2024, 2025년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분 거의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퇴사할 때 딱 마음 각오하고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 직원이나 계약직 근로자가 흔히 놓치는 근로조건, 보상 관련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신입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놓친다기보다는 그냥 아직
회사 생활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내가 근무한 이 기간이 수습 기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직을 두고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수습이란 게 뭐냐면 해고건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해고가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근데 수습기간이야 라고 하면 수습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으로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처음 2개월, 1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뭔가 이제 평가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기간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사례 중 근로자가 조금만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바로 사직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직서를 요즘은 막 많이 쓰고 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퇴사할 때 그냥 사실상 회사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고 나 이제 뭐 더럽고 다시 보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해고 당했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사할 때 뭐 이거 회사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예요 이러면서 막 서류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사직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이미 회사 잘렸으니까 사직서를 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명을 딱 하면 작성하는 순간 해고가 사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법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먼저 법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관계로 인해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럼 사직은 민법상 개념인데요.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둘은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노동법은 사직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고만 관심이 있어. 즉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직서를 받아야 노동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구두로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직서를 딱 받으면 갑자기 그 순간 해고가 사직이 되는 마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술이 우리한테는 거의 저주인 수준이에요. 사직서를 쓰게 되는 순간 실업급여 못 받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명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사직은 민법상 개념이거든요. 이 사직서를 없애려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무효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억지로 쓰세요 하고 강제하고 꽁꽁 묶어서 쓴 게 아니잖아요. 협박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쓴 사직서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무척 낮아져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인사 담당자 가장 유능한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잘 받는 사람, 유능한 인사 담당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직서를 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는 본인의 노동법상 권리를 상당 부분 제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쓰라고 했고 안 쓰면 안 될 것처럼 막 얘기했고 그런데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직은요 잠수 사직 가능하고요, 카톡 사직 가능하고요, 전화 사직 가능하고요, 그냥 결근 사직, 무슨 사직,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요.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직을 입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종이가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회사에 반드시 협조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회사한테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만 쓰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 예고장을 받는다던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던가 조금 더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직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걸 못 받았다는 그게 가장 큰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이미지 악화, 보험료 증가, 안전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산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는데 회사가 업무상 사고 아님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산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일하다 다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인정하고 말고가 없어요. 일하다 다치면 그냥 100% 산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가 확인서를 안 써주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업무상 산재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쓰면
회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그냥 산재 승인 100%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업무상 질병인데요.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갑자기 유독한 뭐 유해가스라던가 아니 화학 물질 같은 게 갑자기 확 덮쳤다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증하기가 쉽겠죠. 회사에서 어떤 근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화학이나 전기나 이렇게 닿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제 뭔가 근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거는 한 번 일을 해서 생기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인데 제가 말한 이런 소음성 난청이나 이런 근조직 관련된 질병들은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 많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일을 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렸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회사가 인정하냐 안 하냐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약간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입증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산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산재 보험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회사가 뭐 확인서 같은 거를 좀 잘 써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약간 문제인데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의 특징이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큰 사업장이 아니에요. 보통 진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협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부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네, 여러분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근로자분들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해고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일방적 의사관계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 데리고 다니고 싶었어. 근데 회사가 나를 잘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당했다는 그 자체가 항상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만두면 사직이 되고 아니면 둘이 잘 이야기하면 합의해지가 되는 거고 해고는 항상 내 의사에 반해서 회사 맘대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당하다고 근로자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에서는 모든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유, 또 하나는 절차.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해고를 하기 전에 뭔가 업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점수가 D가 나왔네? 60점이 나왔네? 그럼 우리랑 일 못하겠네? 라고 하는 그 절차를 잘 지켰는가? 그 부분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이 D를 뽑을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팀장이 D를 줬나? 평가자가 2명인가? 아니면 이 D를 준 사람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따지는 것을 보고 이유나 사유의 정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사유 쪽보다는 절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한 명보다는 2명이 좀 더 객관적이고 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절차를 지키면 객관적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평가라는 말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는 사실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자율성을 기업의 인사평가 자율성을 노동위원회나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습기간 중에 내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게 억울한 게 부당해고냐를 물어볼 때 사유보다는 절차에 집중을 해서 회사가 원래 2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 회사는 원래 3번 평가해야 되는데 2번밖에 평가 안 했다. 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 부당해고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기간은 노동법상 해고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은 회사와 근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전권을 회사가 갖고 있어요. 해고권이 유보된. 그러니까 그 권리는 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습기간 자체가 원래 해고하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내지는 종료한 직후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사실상 부당해고를 이길 가능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분들에게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 딱히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준다면 잘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꼭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회사가 갖고 하나는 근로자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근로계약서를 몇 장 정도 써시겠어요? 여러분 뭐 많이 써봐야 한 10번 정도 쓸걸요. 그러다 보는데 회사는 많은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 놔요. 근데 우리는 잘 보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 갔는지 나중에 못 찾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요거를 사진을 잘 찍어놓고 어디에 나한테 뭐 메시지 보내기 아니면 메일 같은 데다가 어디 전선에다 좀 어디 백업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뭔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서 이제 손이든 뭐든지 사인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 문서가 데이터화 될 수 있고 좋은 점은 좋은데, 문제는 퇴사하면 그 접근 권한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계약서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캡처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 인쇄를 해서 사진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수습기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것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언정 잘 모아놓고 백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프리랜서가 최근에 엄청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니까, 법적 영어는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력 등을 뭔가 사회에 한번 팔아보는 거죠. 그런 걸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로서의 경험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근로자로서 누렸던 노동법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은 같지만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이제 내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준수 의무자로서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였다가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이걸 지켜야 하는 사업자로서의 느낌 점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를 회사에서 주는 것만 받다가 이제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부의 지원금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워주는 노동 관련 지원금들도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안 알아보시면 그거 신청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규칙상 처음에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금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인당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프리랜서, 개업, 창업을 준비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ou